본 에피소드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만들어 지어낸 이야기로 각색의 목적이 아닌 무단으로 카피하는 행위는 금지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세계, 죽은 자만의 공간, 그곳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나는 귀신이다. 나는 죽었다. 죽었는데 살아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사람과 다른 차원에서 살아가며 죽었지만 이곳에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다. 내가 어떻게 죽었는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죽은 것은 확실하다. 내가 보는 모든 세상은 검은색이고 세상 제외한 모든 사물과 생명체는 빨간색이다. 죽으면서 현실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은 나한테 필요가 없는 물건이 되었고 여기서는 먹는 것, 입는 것, 노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잠도 안 자기 때문에 계속해서 눈을 뜨고 다니고 있다. 과거에 내가 살던 세계에서 있던 일들은 잊혀지고 있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진정한 귀신이 되어간다. 이렇게 이 공간에서는 무엇이든 허락되지 않는다는 느낌처럼 시각, 미각, 촉각 등 아무것도 나에게 만족감을 주지 않았다. 나는 죽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초보 귀신이다. 다른 귀신들을 보면 이미 예전 일을 잊고 살아가는 게 당연해 보이고 또 말을 걸어도 언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대화조차 불가능해 보였다. 대부분은 안 좋은 단어들이나 단순한 단어들만 기억해 그 말만 반복하며 대화를 하거나 돌아다닌다. 본인이 죽었던 자리에서 서 있거나 미련이 남아있는 곳에서 누굴 기다린다든지 원한이 깊어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돌아다닌다든지 여러 케이스가 존재하는데 나는 뭐 때문에 저런 불순한 귀신들과 어울리게끔 귀신이라는 존재로 다시 살아가고 있는지 의문이다. 한 가지 가슴이 뻥 뚫리는 것은 내가 살아가고 있을 적에는 항상 죽은 후에 뭐가 있을까? 귀신은 있을까? 잘못한 일이 있다면 그만큼 벌은 받을까? 등등 궁금한 것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죽어보니 지금 내가 여기에서 귀신들이랑 돌아다니고 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이가 없다. 배도 안 고프고 심심해도 뭘 할 게 없어 더욱더 고통스러웠다. 친구라도 있으면 좀 좋을 텐데 나처럼 죽은 지 얼마 안 된 귀신을 찾는 게 힘들어 보였다. 대부분 죽는 순간의 모습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죽었을 때 사고를 당해 머리가 날아갔다면 머리가 없고 수술 중에 죽었다면 개복한 상태로 돌아다닌다. 즉 죽는 순간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서 돌아다닌다. 가만히 숙면을 취하다 죽은 사람은 한 명 봤는데 그 한 명만 멀쩡한 모습으로 돌아다녔고 그 귀신이 보이면 다른 귀신들은 헛소리하다 말고도 쳐다볼 정도로 귀한 모습인 듯 보였다. 육체가 없어 돌아다니는 것이 자유로웠던 나는 이곳저곳을 돌며 친구를 만들 생각으로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가끔 가다가 그곳에 머물고 있는 신급 귀신이라든지 오래된 귀신들이 있을 경우엔 나도 모르게 도망쳐지거나 근처에 갈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잊고 살고 있었던 통증마저 느껴지는 듯 했다. 물건에 집착이 강한 귀신들은 이미 죽었지만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그 물건만 가지려고 하는 행동을 하는데 무슨 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우연히 한 번씩 건드려질 때가 있었다. 내가 살아있을 적에 물건이 떨어지는 것이 저거였나? 하는 생각을 하면 그 귀신을 패고 싶었지만 얼마나 미련이 남았으면 저 짓을 계속하고 있을까 싶어 참았다. 그렇게 가끔 물건을 건들거나 똑같은 말을 계속하니 그것이 이승에 영향을 끼치는 건지 한 번씩 현생에 사는 인간들에게까지 느껴지게 했다. 종류가 너무 다양해 신기해하며 구경하러 돌아다니는 게 뭐 죽은 사람이지만 삶의 낙이라면 낙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엄청나게 아파트가 크게 들어서 있어 지나가기 번거로웠던 나는 그냥 아파트를 뚫고 지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한 아이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괴로워하고 있었고 얘가 왜 이러나 싶어 쳐다보는데 눈에서는 귀신의 눈이 보였다. 참고로 귀신들은 눈이 전부 다 빨간색이다. 내가 죽고 난 다음 귀신이 되었다는 걸 안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다른 귀신들이 돌아다니는 걸 사람으로 착각해 말을 걸었는데 눈이 빨간색의 멀쩡한 몸을 하고 있지 않아 기겁했던 적이 있었다. 그렇게 귀신들은 빨간색의 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귀신들끼리는 알아볼 수가 있다. 단 저승사자와 같이 귀신들이 아닌 죽음을 관장하고 있는 분들의 눈 색깔은 검은색이다. 동공이 흰자, 이런 나눠져 있는 색이 아닌 그냥 단색이다. 처음에는 엄청 무서웠지만 죽은 후에 맨날 보고 있으니 지금은 그냥 그렇다. 오히려 살아있을 때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을 쳐다보던 그 감정이 담긴 눈들이 지금은 더 무섭다고 생각하고 있다. 어차피 죽은 귀신들의 저 눈은 어떠한 감정도 표현이 안 된다. 그렇게 아이가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귀신의 눈을 본 나는 거기서 뭐하고 있는 거냐 물었고, 귀신은 비명을 지르며 어떻게든 아이에게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다. 이것이 흔히 이야기하는 빙의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욕 한 바가지도 했다. 아이를 왜 괴롭히냐고, 죽어서 무슨 미련이 남았길래 그러냐 하면서 대답 없는 귀신에게 계속 욕만 반복하고 있었다. 그렇게 아이의 집에 있던 시계가 1시간을 넘을 무렵까지 나는 욕만 했다. 나도 귀신이라 그런 것인가? 시간의 개념이 없어진 지 너무 오래되었나 보다. 그렇게 귀신 같은 행동을 하던 그때 아이에게 들어가려던 귀신이 나에게 말을 걸었다. 저 대답을 듣고는 내가 여태까지 뭔 욕을 그리 했나 싶었다. 그리곤 말을 했다. 아니, 아이를 왜 괴롭힙니까? 살아있는 아이를. 그 귀신은 이렇게 대답했다. 내 아이가 나를 죽였어. 나도 살아야 돼. 너무 놀랐다. 아이가 죽였다니.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건가 싶었다. 그러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나서 바로 물어보았다. 혹시 죽였다는 그쪽 아이가 저 아이의 아빠인가요? 죽어서도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정확히는 실제 살인사건인데 범인을 못 잡은 사건들이 엄청 많지 않은가. 그 범인이 누군지 모르는 미제 사건을 지금 내가 결말을 듣고 있는 기분이었다. 도와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나는 그렇게 귀신의 말대로 몸에 손을 대 빙의를 놓았다.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아이는 빙의가 바로 되었고 아이는 쓰러졌다. 그 이유는 어떻게 되었을지 직접 안 봐도 뻔했기에 나는 쌤통이다 생각하면서 그 집을 나왔다. 그렇게 깔깔거리며 통쾌해야 하던 그때 갑자기 엄청난 고통이 느껴졌다. 너무도 오랜만에 느껴보는 고통이라 더 적응이 안 됐다. 어디서 이런 고통이 느껴지는 것일까? 바로 내 손이었다. 내 손이 손목부터 손가락까지 찢어지고 피를 철철 흘려가며 엄청난 고통과 함께 뼈만 남을 때까지 사라지고 있었다. 그렇게 고통은 계속되었고 뼈만 남았을 때 고통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렇게 나는 손을 잃었다. 정보나 대화를 나눌 귀신도 없어 나는 멍하니 내 뼈만 남은 손을 보며 답답해하던 그때 한 귀신이 눈을 감은 채 말을 걸었다. 좀 도와주세요. 귀신은 보자마자 도와달라는 말부터 했고 나는 내가 처한 상황 때문에 답답해 짜증나는 말투로 귀신에게 되물었다. 뭘 도와달라는 거예요? 처음 보는 저한테. 그 전에 도와주는 대신 제가 궁금한 것 좀 알려줘요. 나는 알고 싶은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귀신에게 물었고 귀신은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며 다시 말했다. 좀 도와주세요. 같은 말만 반복하는 귀신을 보며 바랄 걸 바라야지 라고 혼잣말을 하며 물었다. 어떤 걸 도와드리면 되는데요? 저를 따라와 주세요. 귀신은 나에게 말하자마자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갔고 아파트 옥상은 한창 보수공사를 하기 위함인지 건축 자재 같은 것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그런데 그때 아파트 옥상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져 있는 쇳덩이를 보며 나에게 말을 걸었다. 같이 좀 건드려 주세요. 나는 안 된다고, 사람이 다칠 수 있다고 말했고 귀신은 감고 있던 눈을 갑자기 뜨며 말을 했다. 그런데 그 눈은 빨간색 안에 검은색이 존재했다. 처음 보는 눈 모양과 색깔이었다. 제 눈을 이렇게 만들고
약을 먹여 죽게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죽여야 됩니다. 또 한 번 아까와 같은 사연을 가진 사람이었다. 죽은 귀신이든 살아있는 사람이든 다 불쌍하다고 느끼고 있던 나는 당연히 살생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 생각했지만 이 귀신이 이렇게 된 원인 제공을 한 저 사람은 죽어야 한다 판단했기에 한 번 더 도와주기로 했다. 귀신이 알려준 대로 나는 행동했고 그 물건은 시간이 지나 갑자기 떨어졌다. 그때 밑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아줌마와 수다를 떨던 어떤 여자의 머리 위로 그대로 뚫고 들어갔다. 당연히 즉사였다. 그렇게 여자가 죽고 나자마자 나에게 부탁을 했던 그 귀신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온몸이 찢어지기 시작했다. 아까 내 손과 같은 증상이었다. 그런데 나처럼 단순하게 손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찢어지며 뼈만 남아가고 있었다. 그렇게 되고 있을 때쯤 나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이번엔 반대쪽 손이 찢어져 나가며 엄청난 고통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내 손이 뼈만 남아가고 있을 때쯤 그 귀신은 얼굴밖에 안 남은 상황이었고 그때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며 얼굴마저 사라졌다. 잃지 말고 다시 찾으세요. 뼈만 남은 그 귀신이 주저앉아 있을 때 뒤에서 검은색 물 웅덩이가 생겨났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그곳에선 검은색 눈동자를 가진 성별을 알 수 없는 두 명이 나왔고 그 뼈를 그 웅덩이에 집어던졌다. 그리고 나를 쳐다보며 말을 했다. 계속해서 남을 돕는군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본인을 찾는 일입니다. 남에게 몸을 빼앗기지 말고 본인 몸을 찾아 다시 환생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쪽이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 말을 끝으로 웅덩이와 함께 사라졌고 나는 처음 보는 나와 다른 존재에 넋이 나가 있었다. 시간 개념은 없지만 오랫동안 앉아 생각만 한 것 같았다. 내가 처음 귀신임을 인지하고 과거를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난 분명히 처음 귀신이 되었을 땐 살아있을 적 모든 과거를 거의 다 기억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이름조차 가물가물할 정도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생각만 하던 나는 행동을 해보기로 했다. 힌트라고는 검은색 눈동자를 가진 그 존재들이 했던 말과 내가 다른 귀신을 도울 때마다 일어나는 일들, 이 두 가지가 전부였다. 그렇게 생각을 하며 돌아다니던 도중 한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칼을 집어들려고 하고 있었다. 칼이 집어지지 않을 때마다 소리를 지르는 듯 했다. 내가 가까이 가서 말을 걸었지만 무시했다. 그래서 나는 처음과 같이 옆에서 소리를 계속 지르며 말을 계속 걸었다. 그렇게 얼마나 소리를 질렀을까. 갑자기 귀신은 비명을 지르다 말고 나를 쳐다보았다. 정확히는 뼈만 남은 내 양손을 쳐다보았다. 내 손을 보자마자 귀신은 나에게 말을 했다. 도와주세요. 너무나도 똑같은 반응들이었다.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도와달라고 하는 걸까? 다른 귀신들도 있는데 말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문득 그러고 보니 왜 나만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을까? 내 생각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다른 귀신들은 보통 저렇게 원한에 얽매여 있거나 돌아다니더라도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알 수 없는 행동들을 하는데 많은 곳을 다 돌아다녀 본 건 아니지만 유독 나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대답했다. 무엇을 도와드리면 되나요? 귀신은 말했다. 저를 죽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 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귀신이 말한 것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대답이었다. 원한이 있으니 본인이 죽은 방법으로 되갚겠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저는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은 할 수 없어요. 제가 죽어봐서 제일 잘 알아요. 지금 얼마나 처참한지를. 그냥 용서하시는 게 어떠신가요? 내 말을 들은 귀신은 갑자기 멍하니 나를 바라보다 빨간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는 내가 무슨 짓을 이렇게 될 때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귀신은 후회 같은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고 그때 귀신의 등 뒤에서 하얀 빛의 웅덩이가 생겨났다.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2명의 정치 모를 사람들이 나왔고 그 2사람은 그 귀신을 데리고 갔다. 난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나에게 말을 했다. 여기는 감정도 사치인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공간. 당신이 감정을 느끼게 해 이 존재는 벌과 함께 다시 시작하러 갑니다. 당신이 보여준 이 행동을 크게 보상하여 돌려드립니다. 이 말을 끝으로 2사람은 웅덩이 안으로 사라졌고 웅덩이가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내 양손은 돌아왔다. 나는 사람을 구한 것이라 판단했고 너무 기뻤다. 죽어서도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니 감동 그 자체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몇 차례 더 반복했고 몸을 되찾고 기억까지 되찾았다. 기억까지 되찾고 나서야 내가 잃은 것이 양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난 교통사고로 죽었다. 사고 당시에 나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고 내 아들, 딸과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다. 아내는 사회복지사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천사 같은 사람이었다. 내 2 아이는 이제 막 6살, 4살이 되었던 어여쁜 내 보물들이었다.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가족들과 여행을 떠나기로 했었다. 그런데 여행을 가기 전날 업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가졌던 술자리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셨고 다음날 여행을 가기 위해 출발할 때까지 술이 깨질 않았다. 그때 아쉬웠어도 운전을 하지 말아야 했다.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던 나는 숙취 상태와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냈고 그 자리에서 우리 4가족은 숨졌다. 내가 과거를 알게 된 후 나는 하염없이 울기만 했고 소리를 지르며 후회했다. 내가 되찾은 것은 기억도 있었지만 그때 사고로 잃었던 내 육체도 다시 되찾은 것이었다. 모든 것을 되찾은 나는 처음 사고가 났던 그 자리로 찾아갔다. 사고가 났던 자리에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사고 흔적은 존재하지 않았고 나는 그 자리에서 또 한 번 울고 있었다. 그때 내 뒤에서 주황색 웅덩이가 생겨났다. 그리고는 2명의 사람이 나와 나를 붙잡았다. 나는 저항하지 않았다. 나는 이제 벌을 받고 사라지는 거구나. 내가 드디어 내 잘못의 대가를 치를 수 있구나 싶었고 난 순순히 끌려갔다. 웅덩이 안에 들어갔을 땐 커다란 넓은 화면 같은 것과 앞에 검은색 눈동자를 가진 존재들이 모여 있었다. 그중 가장 특이한 눈색을 가진 사람이 내게 다가와 당신은 환생을 할 자격이 생긴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 그리고는 내가 겪은 모든 일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당신은 죄를 지은 인간입니다. 모든 인간은 살아가며 죄를 짓습니다. 저승에서의 규율에 따라 처벌 및 보상이 주어집니다. 당신의 벌은 살아가는 생과 함께 모든 것을 잃어가는 것이며 사소한 일로 살생을 일삼는 행동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으로 인해 인간의 삶 동안 많은 죄를 지어 저승에서 치러지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저승의 규율에 따라 어떤 인간이든 평등한 환생의 조건으로 모든 죽은 인간들에게 똑같이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죽은 자가 되어 서서히 잃어갔고 육체를 잃어 뼈만 남았을 경우 교통사고와 같은 고통과 차에 타고 있던 3명의 인간, 아내, 2 아이, 그 사고로 다른 피해자들의 고통을 합해 시간이 없는 무한한 공간에서 처벌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처벌을 받던 도중 환생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달성되어 환생의 기회를 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나는 궁금한 게 생겨 질문했다. 저는 안 좋은 사연을 가지고 있는 귀신을 도왔고 저를 잃었습니다. 설득하는 것이 좋긴 했지만 어떠한 부분이 저에게 환생의 기회를 주고 귀신을 도왔을 때 왜 처벌에 가까워진 겁니까? 나의 질문에 의아한 표정으로 설명을 계속해 주었다. 당신이 도와준 귀신들은 피해를 받은 귀신들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죽인 가해자입니다. 첫 번째로 도와주었던 그 귀신은 아이가 본인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 귀신이 아이를 죽인 겁니다. 그 귀신이 아이로 들어갔을 경우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겠지요. 그것을 도와준 겁니다. 두 번째로, 눈이 다쳤던 귀신은 본인의 가족에게 약을 먹여 눈을 멀게 하고 죽게 만든 인간입니다. 세 번째, 후회의 영역에 들어선 마지막 귀신은 연쇄살인범이지요. 이 이야기를 들은 나는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럼 전부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 아닌가? 너무도 당황스러워 다시 물었다. 그럼 거짓말을 한 거였나요?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사람을 해칠 수 있게 만든 건가요?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왜 피해를 줄 수 있게 처벌을 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답을 들었다. 그 귀신들이 죽인 현생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은 모두 죄인입니다. 살생을 저지른 인간들이지요. 당연히 벌을 받고 데려와야만 합니다. 저를 포함한 여기 있는 모든 저승인들은 과거, 현생에서 많은 선량한 일들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환생 및 여기서의 일을 추천받고 선택을 하게 되지요. 항상 본인의 선택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삶이기에 강요는 없습니다. 책임은 이승이든 저승이든 본인 몫이지요. 그렇기에 수많은 범죄를 저지른 인간들을 모두 관리할 여력은 없습니다. 평등해야 하기에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크지 않지요. 처벌을 권장하는 이것만이 저희가 바쁘게 움직이는 공간입니다. 저희들의 일을 대신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지요. 그 또한 본인의 선택입니다. 살생을 저지른 귀신들이 똑같이 과거를 가지고 들어와 처벌을 받을 때 다른 사람을 돕는 행동을 하거나 설득이 아닌 현생에서 살아가던 방식 그대로 악을 행하며 자신을 잃어 그렇게 된 귀신들입니다. 결국 악을 행하는 귀신에게는 아까와 같은 살과 뼈가 찢기는 고통을 영원히 겪게 되며 피해를 주었던 사람의 고통까지 합하여 기억과 같이 고통을 받는 영원한 처벌이 진행됩니다. 설득을 당한 귀신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들어가 본인이 지은 죄만큼의 대가를 치르고 환생 및 이곳에 남는 선택을 부여받습니다. 환생의 조건은 피해자에게 환생의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죄가 계속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곳에 온 당신은 처벌로 가기 전 벌을 받아 죽은 자지만 인간의 마음을 품어 환생의 기회를 얻은 자입니다. 당신 또한 피해자에게 허락을 받아야만 환생 및 이곳에 남는 선택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고 환생은 기억을 잃고 새로 태어나는 것, 그리고 이곳에 남는 것은 새로운 죽은 자를 관리하는 것이라 했다.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용서를 받는 것은 나로 인해 죽은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었고 죽진 않았지만 나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들의 고통은 환생했을 때 그 인생에 반영되어 살아간다고 했다. 결국 어떠한 것이든 내가 지은 모든 죄는 다 돌려받는 것이라는 뜻이었다.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고민하기 전에 나는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받는 것이 먼저라 생각을 했고 불러달라 했다. 한참을 기다리고 있던 그때 예상대로 내 아이와 아내가 내 앞으로 왔다. 나는 말을 하기도 전부터 울음이 터졌고 한참을 펑펑 울어댔다. 얼마나 후회하고 슬프던지. 아무리 울어도 가슴에 답답함과 울분이 풀리지 않았다. 그렇게 울고만 있던 나를 아내는 머리를 쓰다듬으며 위로해 주었고 아이들은 아빠를 부르며 안아주었다. 나는 간신히 울음을 참고 세 사람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 가족은 나의 사과를 받아들였고 세 사람은 환생을 이미 부여받은 사람이기에 나 또한 환생을 선택했다. 그렇게 나는 용서를 구하였고 다시 새로운 인생에서 나로 인해 피해받았던 사람들의 고통을 책임지러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내가 이 마음을 다지는 그 순간 내 눈은 사람의 눈이 되었다.